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오늘은 5년 전 발생한 한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5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의 한 작은 마을. 이 조용한 마을에 이변이 생긴 것은 2014년 12월 29일 밤이었습니다. 오후 9시 38분경 마을의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펑 하며 무언가 터지는 큰 소리를 듣고 급하게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제압하며 주택 내부로 진입해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20분쯤 안타깝게도 2층에 살고 있던 박모 씨의 큰아들이 주검이 되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와 박 씨의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이 차례차례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화마가 일가족을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1층 세입자 가족은 마침 집을 비워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재는 발생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난 오후 11시 6분경이 되어서야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강원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은 불이 완전히 진화되기 전부터 주택에 진입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불에 의해서 혹은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현장이 더 훼손되기 전에 최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가스 폭발을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마당에는 폭발로 튕겨나간 듯한 2층 안방 창틀과 유리창이 산산조각 채 흩어져 있었고, 이는 마을 주민이 펑 소리를 들었다는 정황과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가스 밸브와 가스 선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잔불이 아직 남아있고 새까만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상황에서 힘겹게 현장을 확인했지만 화재 원인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박 씨와 세 자녀의 시신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신의 코에 면봉을 집어넣어 확인한 결과 모두 매가 묻어 나왔습니다. 매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호흡기에 달라붙는 검은 그을음을 뜻합니다. 매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박 씨와 세 자녀가 화재 당시 숨을 쉬고 있었다, 즉 화재 당시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검시하던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의 큰아들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액체가 흐른 듯한 물결무늬 화상인 물결흔이 포착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결흔은 사람의 몸 위에 기름을 직접 뿌린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 기름이 흐른 곳을 따라 물결처럼 화상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누군가 아이에게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먼저 세 자녀의 엄마인 박 씨를 의심했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자살을 택한 것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로부터 시신의 발견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보통 일가족이 함께 자살을 택하면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두 아들은 거실, 박 씨와 딸은 작은 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이상한 것은 주택의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자살하려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어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혹시 누군가 불을 지른 뒤 빠져나가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추가로 행한 현장 감식에서 기름 성분을 발견합니다. 2층 거실과 안방에 기름이 뿌려진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찰은 자연스럽게 박 씨의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가족과 떨어져 따로 요양을 하고 있어서 화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기 전 멀리 떨어져 사는 남편과 시동생이 박 씨 집을 방문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확인 결과 화재 발생 몇 시간 전인 오후 2시쯤 남편이 아내 박 씨의 집을 찾아와 세 자녀와 장을 보고는 오후 4시 30분쯤 집을 떠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혹시 그가 나중에 다시 집을 찾아와
불을 지른 것은 아닌가 의심했지만 오후 4시 30분경 집을 떠난 이후 곧장 요양 중인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 것이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의 남편이 용의선상에 배제되고 나자 난항을 겪을 뻔한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박 씨의 친한 친구인 이모 씨의 참고인 진술에서였습니다. 둘은 2012년 자녀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가까워진 사이로 언니 동생하며 자주 만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진술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 씨는 죽은 박 씨가 남편과의 불화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따로 떨어져 살지만 불화라고 할 만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남편의 진술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남편에게는 털어놓지 않은 속내를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갑자기 묻지도 않은 휘발유에 대해 언급하며 박 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몰고 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자신에게 1,400만 원 상당의 빚을 질 정도로 생활고가 심했고 우울증도 앓고 있었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진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웃들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긴 했지만 심하지는 않았고 생활력이 강해 자살을 할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친한 친구의 죽음을 지나치게 자살로 몰아가는 것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씨를 의심한 경찰은 화재 전후 이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가 화재 당일 오후 2시경 강릉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 28정을 처방받아 40분 뒤 인근의 약국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합니다. 사망한 박 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부검 결과 박 씨를 비롯한 가족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다면 이 씨가 범인임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나 2015년 1월 2일 기다리던 부검 결과가 경찰 앞에 도착했습니다. 국과수가 보낸 결과 보고서에는 네 가족의 시신 모두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박 씨의 집 현관과 계단에서 발견된 맥주병과 음료수병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까지 확보했습니다. 추가 증거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잠금 장치로 잠겨있던 신발장 안에서 무언가 거래 내역이 적혀있는 종이와 채용증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꼼꼼히 살펴보니 박 씨가 친구인 이 씨에게 1,88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려줬다는 이 씨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CCTV 분석 결과 화재 발생 당시 이 씨가 박 씨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박 씨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소방차 뒤를 따라 이 씨의 차가 다시 CCTV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연기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이 난 집에 박 씨뿐만 아니라 세 자녀도 있다고 말하며 소방관들을 따라 불이 난 주택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화재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은 이 씨가 박 씨와 아주 가까운 이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차량을 몰고 박 씨의 집을 빠져나와 근처에서 소방차를 기다렸다가 다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한 행적이 CCTV에 포착되면서 이 씨의 가증스러운 범행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1월 8일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털어놓은 범행의 전말은 경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9월 박 씨에게서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1,880만 원을 빌렸습니다. 박 씨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매달 갚겠다는 이 씨를 믿고 이전에 살던 곳에서 뺀 전세금의 일부를 이 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생활고에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2014년 4월 이후 변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씨에게서 매달 돈이 들어오지 않자 박 씨 역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014년 12월 26일 박 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씨에게 욕설을 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박 씨가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 것을 격분했고 그대로 박 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씨는 이때부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평소 자신과 같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남편과 따로 떨어져 사는 박 씨가 생활고와 가정불화에 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범행을 꾸몄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미 12월 29일 박 씨의 남편이 다녀간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일부러 그날을 범행일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다녀간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오후 수면제를 구입하고 병원 인근 주유소에서 2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2분경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 2개와 음료수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 28정을 물에 희석하고 맥주와 음료수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박 씨의 집에 찾아가 캔맥주를 함께 마셨고 박 씨의 세 자녀에게는 음료수를 먹였습니다. 잠시 후 박 씨와 세 자녀가 잠이 들자 이 씨는 휘발유를 가져와 안방과 거실에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빠져나왔습니다. 범행 후 이 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박 씨의 집 인근 초등학교와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섰습니다. 곧 119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 씨의 집으로 향했고 이 씨는 2분 정도 기다리다 오후 9시 44분 소방차를 뒤따라 박 씨의 집으로 가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사건 이후 슬픔에 빠져있는 박 씨의 유가족들에게 차용증을 건네며 박 씨가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갔으니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차용증은 이 씨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치밀함과 대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수상한 행적이 추가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 3일 전인 12월 26일 오후 3시경 강릉에 사는 내연남을 상대로 수면제가 든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다행히 내연남은 정신을 차리고 현장을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수면제를 너무 많이 복용한 탓에 단기 기억 상실에 빠져 불이 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 씨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씨는 내연남에게 63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내연남이 가입한 2개 보험의 보험금 수령자를 이 씨로 바꾼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내연남에게 빚진 금액과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씨는 내연남에 집착이 싫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와 강도살인 혐의에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과 강도살인 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이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에게 박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친구라고 생각은 했을까요?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돈 때문에 접근을 했던 것인지는 이 씨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연남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것인지는 이 씨 본인만이 알겠죠. 참 씁쓸함이 남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박 씨 남편의 이야기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 씨의 남편은 2013년 4월 강릉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2달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아 거동이 불편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박 씨 혼자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남편 대신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 나가거나 마을 농사일을 거들며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벌었고 그나마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늘 미안했던 남편은 본인까지 챙겨야 하는 아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병석을 옮겨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릉 지역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한 번씩 집에 들러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12월 29일에도 동생의 차를 얻어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 집에 들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쓸쓸하게 보냈을 세 자녀들을 데리고 속초에 있는 대형 할인점까지 나가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은 그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남편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들에게 사준 장난감이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당시 이 씨의 여죄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던 경찰은 이 씨의 진료 기록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검거 전 5년간 1년에 한두 번은 화상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지 못해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평생 한 번 입을까 말까한 화상을 매년 겪은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